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 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시간으로 구성이 됐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습 목표인데요. 자,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은 자동차 사고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토의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속력과 안전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안전장치의 예를 들고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내용을 조합해 봤으니까 한번 같이 조합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최초의 자동차 사고, 그리고 인명피해가 어떻게 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과학적 원리 중에서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안전장치인 안전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온라인 수업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발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봤는데, 이 자동차는 18세기 말에 최초로 증기 엔진을 이용해서 달리는 자동차가 발명되었고, 이후에는 가솔린을 이용한 자동차, 그리고 현재에는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자율주행 등 다양한 미래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들은 먼 거리를 편하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등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만큼 그에 따른 큰 위험도 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자동차는 빠르게 달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빠르게 달리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현대에 발달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아직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실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것이고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준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위험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발명이 되자마자 바로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최초의 자동차는 프랑스의 퀴뇨라는 장교가 증기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 퀴뇨라는 장교가 자동차를 만들 때는 이제 전쟁에서 이제 무거운 물체를 옮기고 이제 대포 같은 것을 사람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시속 4km 정도의 속력으로 매우 천천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무거운 물체를 운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 시범 운전을 할 때 지금 자동차를 왼쪽에 있는 그 자동차를 보면 알겠지만 보일러를 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조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기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 도중에 커브길에서 담벼락을 들이받고 그 다음에 그 퀴뇨는 뭐 이제 몇 번에 더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운용을 하지 못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듯 자동차 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라는 것은 자동차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퀴뇨가 만든 자동차는 그냥 단순히 담벼락을 들이받는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제 자동차가 점점 발달이 되면서 최초의 인명피해는 1896년 런던에서 보행 중인 여성이 차에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1899년에는 사고로 자동차에 탑승한 2명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되었고 1910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략 223명, 그 다음에 1927년에는 2376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보급되게 되면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2017년 자료로 사안별에서 사망률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나타낸 것입니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은 사망률 상위 10대 요인을 나타내는 건데 10대 요인 중에서 대부분은 질병 및 건강 문제에 의해서 사망한 원인으로 나왔지만 그 중에서 교통사고가 10대 원인 중에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7년 정도만 해도 이제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한 15명 정도로 사망하는 정도였는데요.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발달을 하고 주의를 하게 되면서 2017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9명 정도 사망하게 되는 그 정도로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작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인구가 6명 정도로 많이 낮아졌고 10대 사망 요인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은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는 2019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망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연령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살펴보면은, 자, 연령이 1세에서 9세 정도에는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2위, 그 다음에 10대에서 30대까지는 3위, 그리고 30대부터 40대 사위는 4위 정도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교통사고는 왜 위험한지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배우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에 제일 먼저 적용이 되는 원리는 관성의 법칙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법칙은 뉴턴이 성립한 운동법칙 중 제1법칙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먼저 관성이란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성의 법칙이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라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관성에 대한 예시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을 버스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버스가 정지된 상태에서 급출발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원래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하지만 버스와 닿아 있는 발이 버스랑 같이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사람의 몸이 뒤쪽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계속 달리고 있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된다면 사람의 몸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버스와 붙어있던 발이 멈추게 되면서 몸은 앞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원리가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바로 이게 관성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자, 이 현상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혹시 TV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살짝만 접촉하더라도 뒷목을 잡고 자동차에서 나와 드러눕는 상황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을 관성의 법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보통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때 머리는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차가 앞 또는 뒤에서 밀치게 되면은 관성에 의해서 목이 앞뒤로 급격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서 목뼈에 큰 무리가 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단순 접촉 사고가 나면은 뒷목을 잡고 내리는 이유가 관성에 의해서 급격하게 목이 꺾이면서 큰 충격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머리를 의자에 잘 고정시켜서 운전을 해야지 다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만들어진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자동차에 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안전벨트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 사망 원인은 그 사람이 튕겨져 나가거나 이제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충격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몸이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외부에 부딪히지 않도록 몸을 잘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안전벨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2점식 안전벨트나 그 다음에 3점식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게 2점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3점식인데요. 초창기에는 안전벨트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탑승자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원인의 결과 안전벨트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고 이 안전벨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가 버스에서 사용하는 안전벨트처럼 2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다치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몸통까지 같이 고정할 수 있는 3점식 안전벨트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몸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내용일 텐데요.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탈 때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안전벨트가 있는 이유를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웠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안전벨트고, 그 안전벨트가 없을 때 사망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우리 10대, 20대에서 사망 원인의 3위에 꼽힌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한 다음에 자동차나 버스에 탈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매는 게 중요하고, 꼭 안전벨트를 매고 자동차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먼저 안전벨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에어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안전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에어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자동차 사고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속력과 안전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안전장치의 예시를 들고 그 필요성을 말할 수가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자동차의 안전장치인 에어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먼저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부터 교통사고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망 통계 원인을 보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주요 사망 원인 중에 3위가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는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과학적인 원리를 봤는데, 첫 번째로 본 게 관성의 법칙이었죠. 자, 관성이라는 것은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그 물체는 계속해서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을 때 앞이나 뒤에서 누가 부딪히게 되면은 목이나 몸이 관성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심하면은 만약에 안전벨트가 없으면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얘가 튕겨져 나가면서 유리나 뭐 다른 구조물에 부딪히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이런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벨트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것은 두 물체가 서로 힘을 가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은 정반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예를 보면은, 자, 뭐 왼쪽에 어떤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어떤 사람이 있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을 A라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B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보면은 B가 A를 뒤쪽으로 왼쪽으로 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B가 A를 왼쪽으로 밀게 된다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A도 마찬가지로 B를 밀게 되겠죠. 근데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하면 그때 힘은 동일하고 방향은 정반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B가 A를 밀게 되면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A도 B를 밀게 될 거고, 이때 두 힘은 동일하지만 방향은 정반대이다. 그러니까 A는 B가 밀은 힘에 의해서 왼쪽으로 밀려나게 될 거지만 B는 그 A의 반작용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밀려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B가 A를 밀었지만 B도 뒤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작용-반작용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미나와 경민이의 대화인데요. 한번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나는 큰 차를 모는 것이 작은 차를 모는 것보다 안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차를 더 선호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경민이가 좀 배운 친구죠. 아니야, 작용 반작용 법칙도 안 배웠니? 충돌하였을 때 두 차가 받는 힘이 같기 때문에 차가 작든 크든 둘 다 똑같은 힘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약을 하면은 미나 같은 경우에는 큰 차를 타야지 안전하다라는 거고 경민이 같은 경우에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두 차가 동일하게 힘을 받기 때문에 둘 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대화를 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질량이 큰 차, 그러니까 큰 차랑 작은 차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긴 할 건데 한번 이거를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멈췄다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질량이 큰 차랑 질량이 작은 차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가 더 안전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왼쪽이 작은 거니까 질량이 작고 질량이 작은 거는 스몰 m으로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물체가 달려와 가지고 충돌을 해봤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A, 그 다음에 이 친구를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랑 B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A가 받는 힘과 B가 받는 힘은 동일하게 될 거예요. 이 두 힘은 동일하게 될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뉴턴 제2법칙에 의하면은 힘은 그 물체가 가진 질량과 그 물체가 가진 가속도를 곱한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둘이 받은 힘은 똑같아. 그런데 둘은 뭐가 다르죠? 질량이 다르죠.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다르겠어요? 가속도도 다를 거예요. 맞죠? 자, 둘의 힘은 똑같은데 질량과 가속도를 곱해서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A와 B 중에 누가 더 가속도가 클까요? 당연히 A의 가속도가 더 크겠죠. B의 가속도는 더 작을 거고. 그래서 질량이 큰 것과 질량이 작은 것을 비교했을 때는 충돌을 했을 때 같은 힘을 받더라도 둘의 가속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힘을 똑같이 받는데 가속도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차가 크든 작든 어쨌든 그 안에는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질량은 대부분 비슷하겠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이 충돌을 할 때 가속도가 크냐 가속도가 작냐에 따라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는가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가속도가 큰 경우에 가속도가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속도 변화가 크다라는 말이에요. 가속도가 크다라는 말은 속도 변화가 크다라는 말이고 속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는 훨씬 많이 이동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부딪혔을 때 A와 B가 부딪혔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얘가 A에 들어있는 사람이 더 큰 가속도를 얻게 될 거고 그 말은 얘가 여기서 더 빠르게 움직일 거다라는 뜻이 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가속도가 작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더 충격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A랑 B랑 질량은 다르지만 어쨌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은 똑같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A와 B는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힘을 받더라도 가속도를 다르게 받고요. 큰 가속도를 받는다라는 말은 속도 변화가 크다라는 말이고 속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은 A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조금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를 고를 때 큰 차가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같은 충격력을 받더라도 질량에 따라서 가속도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큰 차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질량만 가지고 봤을 때 얘기지, 사실상 차의 구조라든지 차의 모양에 의해서 안전이라는 거는 좀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질량이 큰 차가 무조건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질량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더 좋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운동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운동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기호는 P를 사용합니다. 자, P를 사용하고, 자, 운동을 하는 정도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기호는 I를 사용하고요. 충격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다음에 이 델타 T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을 받는 시간. 그래서 힘을 오랫동안 받으면 받을수록 충격이 크고, 그 다음에 힘이 세면 셀수록 충격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운동량이랑 충격량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 충격을 받은 충격력과 충격을 받는 시간을 곱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F는 ma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변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넘어갈 때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은 델타 T가 상쇄가 되고 남는 것은 델타 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량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M 델타 V 같은 경우에는 델타 M V라고도 쓸 수가 있고요. 이 MV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내렸던 운동량과 같은 값이죠. 따라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호 앞에 세모, 이 세모는 델타라고 읽고요. 뜻은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변화량. 그래서 델타 P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자, 어떤 물체가 있고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이라고 해볼게요. 이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어떤 벽을 만나. 자, 어떤 벽을 만나서 멈추게 되겠죠. 벽을 만나게 되면은 멈추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V가 처음 운동량이 되겠죠. 처음 가지고 있던 운동량, 그게 MV가 될 거고, 이 친구가 벽을 만나서 멈췄어. 이 친구가 멈추게 되면은 속력은 0이 될 거고, 따라서 질량과 속도를 곱하게 되면은 0이 되겠죠. 따라서 나중 운동량은 0이 될 거다.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MV였어. 그런데 운동량이 없어졌네.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나 된 거죠? MV만큼 된 거죠. 그래서 원래 MV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0이 됐으니까 운동량은 MV만큼 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즉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MV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할 때는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을 받는 시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충격량은 충격을 받은 힘과 그 다음에 충격을 받는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시를 들었을 때 어떤 자동차가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라는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벽을 만나서 벽에 부딪혀 멈췄다고 해봤죠. 그때 이 친구는 속력이 0이 돼요. 자, 그러면은 원래 처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mv였고 그 다음에 벽에 부딪혀서 멈추게 됐을 때 이 친구의 운동량은 0이 됐어요.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mv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은 자, 마찬가지로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벽을 만나서 정지를 합니다. 부딪혀서. 자, 그런데 이 벽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벽은 시멘트에 부딪힌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벽은 스펀지에 부딪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시멘트에 부딪힌 거, 이 친구는 스펀지에 부딪힌 거. 자, 이때 또 운동량을 분석하면은 자, 이 친구는 처음 운동량은 마찬가지로 질량 m과 속력 v를 갖고 있기 때문에 m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스펀지에 부딪혀도 어쨌든 멈추게 될 거니까 멈추고 나서 나중 운동량은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이 친구의 운동량도 mv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위쪽 상황을 1번 상황, 밑에 상황을 2번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상황의 운동량 변화량은 mv, 2번 상황의 운동량 변화량도 mv. 자,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같다 그랬죠? 충격량과 같다 그랬죠. 따라서 1번 상황에서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가 될 거고 2번 상황에서도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에 부딪히던 스펀지에 부딪히던 뭐는 똑같다? 충격량은 똑같다.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의아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해. 내가 달려가는데 똑같은 속력으로 달려가는데 부딪혀야 돼. 그런데 시멘트에 부딪힐 거냐 스펀지에 부딪힐 거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디에다 부딪히겠어요? 스펀지에 부딪히겠지. 왜? 조금 더 안전하니까. 시멘트에 부딪히면 아프니까. 그런데 시멘트에 부딪히든 스펀지에 부딪히든 뭐는 같아요? 충격량은 똑같아. 똑같은 충격을 받는데 뭔가 이상해요. 같은 충격을 받는데 왜 시멘트가 더 아프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우리가 충격량과 충격력이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따져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자, 충격량은 똑같아. 그런데 시멘트에 부딪히는 것과 스펀지에 부딪히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요. 충돌하는 시간이 달라요. 충돌하는 시간이. 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시간이 퍽 짧고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푹신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래서 충격량은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쓸 수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힘과 충돌 시간을 곱한 값이랑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비교했을 때 1번 상황은 충돌 시간이 짧아. 그런데 2번 시간은 충돌 시간이 길어. 그러면은 어쨌든 이 친구들은 힘과 시간을 곱해서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은 시간이 작았으니까 당연히 힘이 커야 될 거고 아래쪽 상황은 시간이 컸으니까 당연히 힘이 작아야겠죠. 따라서 우린 충격량은 같지만 비록 충격량은 같지만 뭐가 다르다? 시멘트와 스펀지에 부딪힐 때는 충격력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시멘트에 부딪혔을 때 아픈 이유는 충격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힘을 세게 받기 때문에. 반면에 스펀지에 부딪힐 때는 힘을 작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안 아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뭐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세세하게는 얘기 안 하고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운동량, 충격량은 어쨌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이 다르면은 충격력이 작아진다라는 사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안전장치가 바로 에어백입니다. 이 에어백은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충돌 시에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게 되면은 공기주머니가 부풀어서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를 얘기하는 한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앞이나 옆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일단 큰 충격은 안전벨트가 대부분 흡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충격은 에어백의 그 푹신함에 의해서 해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게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라 그랬죠. 이때 에어백의 역할은 뭐죠? 이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를 길게 만들어주면 어쨌든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차가 멈추게 되면은 충격량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건데 우리는 에어백을 통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요. 이 길게 해주면은 나머지 충격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지. 왜냐면 충격량은 변하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쨌든 4를 만들어야 돼. 4를 만들 때는 뭐 4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4를 만들 때 이 친구를 키워서 2라고 해보면은 어쨌든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면은 얘는 4보다 줄어드는 숫자가 돼야겠죠. 그게 바로 2가 되고 한쪽이 커지면은 한쪽이 작아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충격력은 작아지게 되고 이 원리를 활용한 게 에어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충격이 살짝만 가해지게 돼도 에어백이 그 충격을 감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기가 차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푹신하게 만든 에어백에 의해서 우리가 딱딱한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에어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동량, 충격량과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뭐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힘은 똑같이 받지만 질량이 다르게 되면은 가속도가 다르게 돼서 질량이 큰 차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에 의해서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은 충격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게 좋다. 따라서 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장치로 우리가 에어백이라는 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내용인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